자, 조사법문 2,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숲을 그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각계 격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요거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딱 여러분들 미주셨다가 나중에라도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샥 훑어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개념이 뭔지 우리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죠.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이론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잘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개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특정 대상의 어떤 속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 숫자가 딱딱 조그맣게 잡혀 있죠? 이거 여러분들 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이 있거나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개념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인 합이나,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냈는데 그걸 남이 봐서 이상한데? 그럼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맞아. 저건 저게 잘 설명했네. 자, 이런 개념이 나와야 돼요. 합의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 A는 B 딱 찍어서 얘기해야 되겠죠? 정확한 정의. 정의만 내려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 정의를 내린 것들이 계속 발생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이 또 나오네, 또 나오네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적인 어떤 준거들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및 기타 조사 방법에서의 개념의 역할. 우리가 지금 조사 방법론, 사회조사 분석사를 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 개념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갖다가 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과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나 기호로 나타내서 어떤 거를 갖다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연역적인 결과를 나타내요. 이게 연역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떤 이론에서 시작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연역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사실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론으로 사실들이 막 모이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구나. 물은 아래서 흐르는구나. 아래로 흐르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그 사실을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론으로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우리 귀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역법, 귀납법 하는데 외우는 방법은 자, 그냥 이, 사, 연, 사, 이, 귀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이론에서 사실은 연역, 사실에서 이론은 귀납. 자, 이렇게 사이귀, 이사연, 사이귀, 이사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내용을 갖다 알 필요가 없이 이론에서 사실, 사실에서 이론, 사이귀, 이사연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념은 어떤 내용을 잡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갖다가 내용이잖아요. 사실로 나타내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 연 딱 연역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외워주시고 조사 연구에 있어서 주요 개념은 연구의 출발점을 알려줍니다. 어떤 개념을 잡지 않고 뭘 어떤 걸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작화를 통해서 자, 조작화하면 측정이죠. 이렇게 통해서 연구 대상을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해준다.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념은 추상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개념의 역할은 실제 연구에서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준다. 자, 딱 꼽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정성. 자, 개념이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한정성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개념 A는
B다 라고 B라는 걸 딱 정해야 되는데 A는 B, C, D, E, 점점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A라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여기까지만이야, 나머지는 아니야 라고 딱 이렇게 해주면 아, B, C, D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자, 이 한정성이에요. 자, 볼게요. 자, 막연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렇죠?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성을 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한정성을 명확성이라고도 한다. 명확하잖아요, B, C, D.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통일성. 보면,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중구난방으로 얘기한다라면, 이거 뭐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A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B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C라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개념으로 잡아야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죠. 자, 적절한 범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A에서 A는 B에서 D. 자, 이렇게 범위를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개념을 줘야 측정하는 조사자가 가서 B에는 가서 조사해도 되고 C에도 가서 조사해도 되고 D에 가서 조사해도 되고 그런데 E는 여기가 아니네 범위가 제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개념이 나타내는 범위를 갖다가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범위가 너무 넓어도 이거를 갖다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자, 학교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직장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요 10분에서요 한 10시간까지 걸려요. 싸우자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10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10시간까지 줘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도대체 등교 시간 그 다음에 통학 시간을 갖다가 알 수가 없고 직장까지의 그런 것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범위로 주어져야 되고요. 자, 이런 개념적 정의. 자, 우리 개념을 갖다 이해를 했고, 이제 개념적 정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개념을 갖다가 우리 잡았어요. 어떤 개념, 그다음에 상태와 개념의 상태와 개념. 자, 요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사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그 개념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오지? 이런 것들은 몇 케이스가 있지? 그다음에 몇 명이 하지? 라는 걸 갖다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를 해줘야 이런 경우에는 몇 명이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개념을 잘못 정의했어요. 그러면 측정 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들, 그 결과들을?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 자, 이거는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요. 어떤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개념은 명확해야 된다. 개념은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딱 기억해야 될 건 개념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명확. 자,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기억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설명으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 구체화를 시키는 게 개념의 정의죠. 개념적 정의. 자, 요 개념적 정의는요, 연구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자,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개념을 갖다가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적 정의를 구성 요소적 정의 또는 사전적 정의.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죠. 자, 개념적 정의가 합당하게 개념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상적 수준의 정의,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서 그거는 그렇구나 라는 걸 이해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정의가 반드시 조작적 정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건 당연한 말인 게, 조작적 정의 뭐라 그랬었죠? 측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치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개념을 정했다 하더라도
느낌으로만 오지 수치화를 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조작적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가공 단계를 더 고쳐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서 쏟아집니다. 자, 개념적 정의의 특성.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정의하려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간에 그 특유한 요소나 성질, 요거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의가, 개념적 정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분명히 얘기했던 게 긍정적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A는 B다. 이렇게 해야지 A는 B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B 말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적극적으로 B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분명해야 되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갖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여기 팁에다 넣어놨는데요. 개념을 내리고 조작적 정의, 수치화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치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측정해야죠. 요 단계가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죠? 다 쉬운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 쳐드렸던 거 요거 외워주세요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시험장 가가지고 샥 한번 훑어보고 그러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